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감자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사연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에서 낡은 태극기를 발견한 45살 중학교 역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자신의 과거를 숨기며 사셨던 할아버지, 과연 그 태극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자씨. 저는 올해 45살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지난달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겪어서인데요. 우선 저희 할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려야겠네요. 할아버지 민병철은 올해 89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할아버지를 정말 많이 따랐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온화하시고 자상하셨거든요. 제가 숙제로 끙끙댈 때면 옆에 앉아서 도와주시고 제가 친구들과 다툴 때면 민수야, 사람은 마음이 넓어야 한다며 따뜻하게 타이르시곤 했죠. 그런데 할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옛날에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봐도 항상 나는 평범하게 살았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가족들이 일제강점기나 해방 이후 이야기를 꺼내면 얼굴이 굳어지시면서 자리를 피하시곤 했죠. 특히 제가 역사 선생님이 된 후에는 더욱 궁금했어요. 학교에서 일제강점기를 가르칠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때 뭘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몇 번 더 물어봤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네가 지금 학생들 잘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만 하셨어요. 지난달 초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편찮으셨어요. 평소에도 건강하지 않으셨지만 이번엔 좀 심각해 보이셨죠.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나이인 만큼 각오를 하셔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병원에서 간병을 했어요. 제가 밤 간병을 하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라고 했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아니다, 괜찮다. 네가 훌륭한 선생님이니까 그걸로 족하다고 하시며 다시 입을 다물어 버리셨어요. 그게 할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이틀 후에 할아버지는 잠든 듯이 편안하게 돌아가셨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가족들이 모여서 할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기 때문에 특별한 물건은 별로 없었어요. 낡은 옷까지 몇 권의 책, 돋보기, 그런 것들 뿐이었죠.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 방에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서랍의 맨 밑칸이 다른 칸보다 얕아 보이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바닥을 두드려 보니 뻥뻥 소리가 나더라고요. 분명히 밑에 공간이 있다는 뜻이었죠. 나무판을 조심스럽게 드러내자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어요. 그 안에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뭔가가 들어 있었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어보니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낡고 누런 태극기였어요. 그런데 그냥 낡은 게 아니라 곳곳에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핏자국 같았어요. 태극기 천이 부분적으로 찢어진 곳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오래된 일기장이었어요. 가죽으로 된 표지가 완전히 낡아서 만지면 부스러질 것 같았어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글씨로 빼곡하게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글씨가 너무 작고 옛날 한자도 많이 섞여 있어서 쉽게 읽히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할아버지의 비밀과 관련된 것들이었거든요. 그동안 궁금했던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을 불러서 발견한 것들을 보여줬어요. 모두들 깜짝 놀라면서도 신기해했죠. 큰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이런 걸 숨겨두셨다니. 혹시 독립운동을 하신 건 아닐까?
작은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요. 태극기에 피까지 묻어 있는 걸 보면 뭔가 큰일에 연루되셨던 것 같은데요 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숨겨두셨을까요? 독립운동을 하셨다면 자랑스러운 일인데 라고 하셨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역사 선생님으로서 독립운동가들을 존경하고 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왜 평생 숨기고 사셨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의 비밀을 꼭 알고 싶었거든요. 역사교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이 낡은 일기를 해독해 보기로 했어요. 책상 위에 독서등을 켜고 돋보기를 준비한 다음 조심스럽게 일기장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누런 종이에서 오래된 냄새가 올라왔고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글씨가 저를 맞이했어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해독이 쉽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쓰신 글씨가 워낙 작고 섬세하셨던 데다가 일제강점기 때 쓰인 글이다 보니 지금은 잘 안 쓰는 한자들이 많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도 역사교사로 일하면서 그 시대 자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씩 읽어낼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일기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1941년 3월 15일. 오늘 경성에서 돌아왔다. 마음이 무겁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1941년이면 1941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말기였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20살 정도셨을 텐데 경성이라고 하면 지금의 서울이죠. 무슨 일로 서울에 다녀오셨던 걸까요? 계속 읽어나가니 점점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3월 20일. 김 형님을 만났다. 조선인 협력자 명단을 작성하라고 하셨다. 마음이 편치 않다. 3월 25일. 헌병대에서 연락이 왔다. 내일 출두하라고 한다. 4월 2일. 오늘 헌병대에 다녀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겠다. 동지들의 안전이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졌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나 싶었는데 내용을 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조선인 협력자 명단이라는 부분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왜 할아버지가 그런 명단을 작성해야 했던 걸까요? 그리고 헌병대라고 하면 일본 헌병대를 말하는 건데 독립운동가라면 헌병대를 피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틀 동안 밤새워 일기를 읽어나갔어요. 수업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온통 할아버지 일기에만 매달렸죠. 아내가 당신 요즘 왜 이래? 밥도 제대로 안 먹고라고 걱정할 정도였어요. 일기를 더 읽어보니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나왔어요. 4월 10일. 백호부대 관련 정보를 넘겨줬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4월 15일. 김용식 동지가 체포될 뻔했다. 다행히 미리 알려줄 수 있었다. 4월 20일. 헌병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백호부대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독립군 조직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백호부대 정보를 누군가에게 넘겨줬다고 하시고 동시에 김용식이라는 동지가 체포될 뻔한 걸 미리 알려줬다고도 하시고 정말 복잡했어요. 며칠 더 지나서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동료 선생님인 김 교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 교수는 대학원에서 한국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김 교수님 혹시 일제강점기 백호부대라고 들어보셨어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아, 백호부대요? 일제강점기 말기의 황해도 일대에서 활동했던 독립군 조직이에요. 꽤 유명한 부대였는데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세요? 저는 할아버지 일기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빼고 할아버지가 그 시대와 관련된 일기를 남기셨는데 해독이 어렵다는 정도로만요. 김 교수가 관심을 보이시더니 혹시 일기를 가져오시면 같이 봐드릴 수 있어요. 그 시대 자료 해석은 제가 전문이거든요 라고 하셨어요. 고민 끝에 다음날 일기장을 학교로 가져갔어요.
김 교수와 함께 조용한 자료실에서 일기를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김 교수는 돋보기를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읽어 나가셨어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이상한가요? 여기 보세요. 할아버님이 헌병대와 연락을 주고받으셨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동시에 독립군 동지들을 도왔다는 내용도 있고요. 이건 일반적인 독립운동가의 행동 패턴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김 교수의 말을 듣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그 반대였던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일제에 협력하셨던 건 아닐까요? 김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글쎄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당시에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계속 읽었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특히 이런 부분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5월 3일. 오늘 명단을 최종 완성했다. 17명의 이름이 적어서 헌병대에 제출했다. 5월 5일. 헌병대에서 명단에 대해 만족해 한다. 곧 검거 작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할아버지가 17명의 조선인 명단을 만들어서 일본 헌병대에 넘겨주셨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명백히 친일 행위처럼 보였거든요.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까도 생각했지만 역사교사로서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책임감도 들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가족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까지 모두 모였어요. 사실 할아버지 일기를 해독해봤는데 좀 복잡한 내용이 나와요. 저는 조심스럽게 일기 내용을 설명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할아버지가 친일파였을 수도 있다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일기에 나온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전했어요. 가족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큰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게 정말이라면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신 게 아니라 일본에 협력하셨다는 뜻인가? 작은아버지는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런데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하셨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평생 존경해왔던 할아버지에 대한 의혹이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도 없었고요. 김 교수와 다시 상의해보니 정확한 사실을 알려면 국가기록원 같은 곳에서 공식 자료를 찾아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제강점기 협력자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 할아버지가 정말로 친일파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역사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독립운동사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특히 일기 마지막 부분에서 발견한 이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하지만 살아야 한다.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장을 읽고 나서 밤잠을 설쳤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게 뭘까요? 혹시 정말로 동족을 배신한 죄를 말하는 건 아닐까요? 다음 주에 김 교수와 함께 국가기록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할아버지의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역사교사로서 그리고 손자로서 할아버지가 정말 어떤 분이셨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두려웠어요. 만약 제가 상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라면, 평생 존경해왔던 할아버지가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날 밤 할아버지 영정 앞에 앉아서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진실이 뭔지 알고 싶어요. 무서우시더라도 손자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당연히 대답은 없었죠. 영정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그 미소가 평소보다 더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그 주말이 왔어요. 김 교수와 함께 국가기록원에 가는 날이었죠. 아침 일찍 출발해서 서울 성동구에 있는 국가기록원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고 입구에서부터 뭔가 엄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접수를 하고 열람실로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자료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김 교수가 일제강점기 협력자 관련 자료는 특별 관리되고 있어서 신청 절차가 좀 복잡해요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우선 할아버지 성함 민병철로 검색을 해봤어요. 김 교수가 검색 시스템에 능숙하셔서 여러 키워드로 찾아보셨어요. 민병철, 백호부대, 황해도, 헌병대 협력자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행이다. 그럼 할아버지는 협력자가 아니셨구나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런데 김 교수가 잠깐만요. 이건 어떨까요? 라며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셨어요. 황해도 헌병대 협력 조선인 명단이라고요. 그러자 화면에 몇 개의 문서가 떴어요. 그중 하나가 황해도 지역 조선인 협력자 명단 및 활동 내역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문서를 열어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1년부터 43년까지 황해도 지역에서 일본 헌병대에 협력한 조선인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 명단의 13번째 줄에 할아버지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민병철 나이 20세. 백호부대 관련 정보 제공. 조선인 독립운동가 명단 작성 및 제출. 헌병대 신뢰도 상급. 제가 그 글자를 읽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로 할아버지가 일본 헌병대에 협력하셨던 거였어요. 그것도 신뢰도 상급이라고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요. 김 교수도 놀라신 듯 이런. 정말 기록이 있네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밑에 적힌 세부 내용이었어요. 1941년 5월 민병철이 제출한 백호부대 관련자 명단으로 총 17명 검거. 이 중 11명은 즉시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으며 나머지 6명은 도주하여 수배 중. 민병철의 정보는 매우 정확하고 유용했음.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제공한 명단으로 실제로 독립운동가들이 체포되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17명 중에 11명이나요. 김 교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수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라고 하셨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더 찾아보니 추가적인 기록들이 나왔어요. 1941년 6월 민병철 재소환. 백호부대 잔당 색출을 위한 추가 정보 요청. 민병철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새로운 정보 제공. 1942년 2월 민병철에게 포상금 지급. 그의 협력으로 황해도 지역 독립운동 세력이 크게 약화됨. 포상금까지 받으셨다는 기록을 보고 나서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로 뛰어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평생 존경해왔던 할아버지가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김 교수가 뒤따라와서 민수 씨, 그 시대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어요. 어떻게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특히 제가 역사 선생님인데 우리 가족의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어머니 모두 모여서 제가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한 사실들을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정말로 일본 헌병대에 협력하셨어요. 독립운동가들 명단을 만들어서 넘겨주셨고 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체포되셨어요.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큰아버지가 얼굴이 하얗게 된 채로
그게 정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친일파였다고? 라고 하셨어요. 작은아버지는 화가 나신 듯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소리치셨어요. 어머니는 그냥 주저앉아서 우시기만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평생 착하게만 사신 분인데. 저도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사람은 마음이 넓어야 한다.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들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주 내내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도 일제강점기 단원이 나오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선생님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설명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분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영웅들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우리 할아버지는 그 영웅들을 배신하셨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혼자 교무실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가치관과 제 가족의 역사가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동료 선생님들도 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김 교수가 민수 씨,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셨지만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주말에 할아버지 산소에 혼자 갔어요. 묘비 앞에 앉아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왜 동족을 배신하셨어요? 제가 니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혼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산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정말 창피하고 분했어요. 집에 와서 할아버지 유품으로 나온 태극기를 다시 봤어요.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애국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혹시 이 핏자국들이 할아버지가 배신한 독립운동가들의 피인 건 아닐까? 그런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어요. 정말로 태극기를 불태워버리고 싶었어요. 이런 수치스러운 물건을 왜 보관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라이터를 들고 태극기 앞에 서 있었는데 막상 불을 붙이려니 손이 떨렸어요. 그때 아내가 들어와서 여보,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 아내가 제 표정을 보더니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라고 말렸어요. 확실해. 국가기록원에 다 기록되어 있어. 우리 할아버지는 민족 반역자야. 그날 밤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아내는 그래도 네가 직접 본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는데? 평생 선량하게 사신 분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젊은 시절에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게 너무 충격이야. 내가 역사 선생님인데 어떻게 학생들 가르치겠어? 그럼 할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봤어야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제 와서 뭘 물어봐. 돌아가셨는데. 정말 후회됐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왜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럼 적어도 할아버지의 입장은 들어볼 수 있었을 텐데. 다음 주 학교에서 일제강점기 수업을 해야 했는데 정말 하기 싫었어요. 어떻게 친일파 손자가 독립운동사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수업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실에 들어갔어요. 학생들에게 오늘은 일제강점기 협력자들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 그때 왜 조선 사람들 중에 일본에 협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는데 평소 같으면 자신 있게 대답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 생존을 위해서 혹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를 변명하는 것 같아서 더 괴로웠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한 학생이 찾아와서 선생님, 오늘 수업 때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학생의 순수한 걱정이 더 가슴 아팠어요. 제가 존경하던 할아버지가 이런 순수한 학생들의 선조를 배신한 사람이었다니.
그날 저녁 혼자 할아버지 일기를 다시 읽어봤어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명확해졌어요. 할아버지는 정말로 일본 헌병 때에 협력하셨고 동족을 배신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있던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문장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할아버지도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을까요? 왜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사과라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할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기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우연한 발견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 일기장을 정리하려고 다시 펼쳤는데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일기장 맨 뒤쪽에 몇 장의 종이가 더 끼워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빈 페이지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아주 연한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글씨는 할아버지 필체가 아니었어요. 좀 더 각진 글씨체였고 잉크 색깔도 달랐어요. 돋보기를 대고 자세히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병철이에게. 그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할아버지에게 쓴 편지였던 거예요. 이 편지를 네가 읽고 있다면 아마 우리들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할 것이다. 나는 백호 부대에서 함께 싸웠던 김용식이다. 김용식? 할아버지 일기에서 봤던 그 이름이었어요. 체포될 뻔했다고 적혀있던 그 동지 말이에요. 편지를 계속 읽어나갔어요. 병철아, 네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안다. 하지만 꼭 기억해라. 네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는 걸. 네가 헌병대에 넘겨준 명단은 모두 가짜였지 않더냐. 진짜 동지들은 네가 미리 알려줘서 모두 피신했고 그 명단에 있던 건 이미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었지. 제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가짜 명단이라고요? 네가 일부러 헌병대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가짜 정보만 불었다는 걸 우리는 안다. 네 덕분에 백호 부대 진짜 조직원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네는 자신을 민족 반역자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편지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일까요? 할아버지가 협력자가 아니라 오히려 동지들을 구한 영웅이었다는 건가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네가 만든 가짜 명단 때문에 일본 놈들은 한 달 넘게 헛된 수색만 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모두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 네가 대신 민족 반역자라는 누명을 쓴 것도 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네가 받았다는 포상금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 돈으로 다른 독립운동 조직을 도왔다는 것도 말이다. 너는 끝까지 조선의 아들이었다. 그걸 잊지 마라.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할아버지가 친일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동지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배신자로 오해받는 길을 선택하신 거였어요. 편지 마지막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병철아, 네는 진정한 영웅이다.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라. 진짜 영웅은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네 말이 맞다. 하지만 언젠가 네 후손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네를 자랑스러워할 거라는 걸 잊지 마라. 백호 부대 동지들을 대표해서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김용식.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할아버지에 대해 그런 끔찍한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급하게 김 교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교수님, 큰일 났어요. 할아버지가 친일파가 아니었어요. 김 교수도 깜짝 놀라시며 편지 내용을 듣고 나서 그렇다면 국가기록원의 기록을 다시 해석해 봐야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 다시 국가기록원에 갔어요.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자료를 살펴봤어요. 김 교수가 보세요. 여기 총 17명 검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실제 체포자 없음이라고 추가 기록이 있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랬어요. 일본 헌병대는 할아버지가 준 명단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잡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명단이 모두 가짜였으니까요. 또 다른 기록에서는 이런 내용도 발견했어요. 민병철이 제공한 정보의 신뢰도에 의문 제기. 수차례 검거 작전에도 불구하고 성과 없음. 추가 조사 필요. 일본 놈들도 나중에는 할아버지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해방이 가까워진 시점이어서 더 이상 추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진실을 알려드렸어요. 모두들 믿을 수 없어 했지만 김용식 선생의 편지를 직접 보고 나서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큰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런 고생을 혼자 다 하셨구나. 우리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시고 라고 하시며 우셨어요. 작은아버지도 아버지를 의심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할아버지 영정 앞에서 절을 올리셨고요. 어머니는 어쩐지 아버님이 가끔 혼자 한숨을 쉬시더라니. 그런 무거운 비밀을 혼자 안고 사셨구나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의 또 다른 비밀을 발견했어요. 일기장을 더 자세히 뜯어보니 맨 뒷표지 안쪽에 접혀있는 종이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건 할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편지였어요. 민수야,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그리고 아마 할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되어서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다. 할아버지는 평생 거짓말을 하며 살았다. 니들한테도 동네 사람들한테도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거짓말로 지킨 것들이 있었단다.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했던 일은 별게 아니다. 그냥 동료들이 다치지 않게 도왔을 뿐이다. 그런데 그 때문에 평생 민족 반역자라는 오해를 받으며 살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지킨 동지들의 후손들, 그리고 니들 같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우리말을 쓰고 우리 역사를 배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 민수야, 네가 역사 선생님이 되어서 할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 올바른 역사의식이 바로 할아버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진정한 영웅은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는다. 니도 그런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네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거라.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할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의심해서 죄송하고 이제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김용식 선생의 후손들이 저희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할아버지 김용식 선생의 손자인 김철수 씨가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평생 민병철 어르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민병철 어르신이 진짜 영웅이라고 하셨어요.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평생 오해받으며 사신 분이라고 하시면서요. 김철수 씨가 가져오신 자료들을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김용식 선생이 남기신 회고록에 할아버지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거든요. 민병철 동지는 우리 백호 부대의 은인이다. 그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일본 놈들에게 잡혔을 것이다. 그가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고 우리를 구했다는 사실을 후세에 꼭 알리고 싶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니 마음이 아프다. 그날 김철수 씨 가족과 함께 할아버지 산소에 갔어요. 그분들이 할아버지 묘소 앞에서 깊이 절을 올리시는 모습을 보고 또 눈물이 났어요. 어르신 덕분에 저희가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학교에서 일제강점기를 가르칠 때 더욱 자신감이 생겼고 학생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도 들려줄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둔 어느 날 저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학생들이 모두 관심 있게 들었어요.
선생님의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동지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민족 반역자라는 오해를 받으셨어요. 가짜 명단을 만들어서 일본 헌병대를 속이고 진짜 독립운동가들은 미리 피신시키셨거든요. 정말이에요?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맞아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평생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영웅은 자랑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이 교실에서 우리말로 공부할 수 있는 건 할아버지 같은 이름 없는 영웅들 덕분이에요. 여러분도 광복절을 정말 뜻깊게 보내세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애국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교실 뒤편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국기였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할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이 담긴 소중한 깃발로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할아버지가 남기신 태극기를 다시 펼쳐봤어요. 핏자국이 묻어있던 그 태극기가 이제는 할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을 보여주는 증거로 보였어요. 가족들과 함께 태극기를 정성스럽게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할아버지 영정도 모셨고요. 마지막으로 감자 씨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영웅은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지금 저는 매일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제 아이들을 키울 때도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은 마음이 넓어야 한다.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이제는 더욱 깊게 다가와요. 감자 씨,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려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가족의 과거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그 시대를 살아가신 어르신들의 선택에는 분명히 깊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가오는 광복절을 정말 뜻깊게 보내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항상 할아버지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